아, 이번에 저희가 진짜 작은 웹 서비스를 하나 기획부터 개발 그리고 운영까지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저희 프로젝트 경험기를 이제 공유해드리려고 이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진행하실 분들이 이 저희의 경험기를 듣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목차는 이렇게 돼 있고요. 처음에는 저희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제 경험기를 공유해드리고, 이제 각 뒤에는 이제 인프라 프론트엔드 그리고 백엔드 순서로 각 파트별로 경험기를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개발 경험기를 공유해드릴 저는 앵고라고 합니다. 네. 먼저 저희 사이트를 소개하기 전에 저희 42서울 모닝글로리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모닝글로리는 매달마다 4주 동안 오전 8시 30분에 나와서 각자 오늘 할 일을 얘기하거나 하고 싶은 말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출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한 달 개근을 하면 이제 업적 보상이 주어지는데요. 이제 그 업적 보상을 위해 오프라인 출결 관리를 하는 웹 서비스가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42 모글 사이트입니다. 개발한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모닝글로리에서 출석 관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초창기에는 보컬분이랑 카뎃들이 같이 모닝글로를 진행해서 보컬분이 직접 인트라 아이디를 듣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수기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카뎃들끼리 운영을 시작하게 되면서 일단 임시로 출석부에 수기로 받아서 이제 오퍼레이터가 직접 구글 시트에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했고, 그 다음 이렇게 인원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수기로 하는 거에 한계가 있어서 이제 구글 폼을 만들어서 오프라인 인증을 위한 오늘의 단어를 추가로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이유를 결론부터 말하면은 기존의 구글 폼으로 계속 출석을 관리하다가 그 시스템이 불편해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구글 폼을 사용하면서 사용자가 불편한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수작업으로 매번 입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트라 아이디를 실수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매번 똑같은 내용을 입력해야 돼서 불필요한 중복되는 시간이 계속 발생했고, 또 자신의 출석이랑 개근 상태를 매번 확인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 관리자 오퍼레이터도 불편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자동화를 위해서 스프레드 시트를 수식을 공부해서 추가를 했는데 수식이 너무 복잡해져서 관리하기가 어렵고, 또 매달마다 스프레드 시트와 구글 폼을 매번 세팅을 해줘야 됐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입력은 정말 예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더 공부해서 최적화를 시킬 수도 있겠지만 개발 공부하라서 그것까지는 하기 힘들었고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모인 곳이니까 한번 만들어보자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팀원들을 모집했고 출석 구글 폼에 먼저 홍보를 하고, 그 다음 슬랙으로도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팀원들이 모여졌는데 저희는 프론트 2명, 백엔드 3명으로 이루어졌고, 각 프론트랑 백엔드에서 한 명씩 인프라와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한 명씩 맡아 진행했습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이 웹 서비스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학습과 동시에 개발을 진행해야 됐었는데, 저희의 초기 계획은 이렇게 됐었습니다. 먼저 11월 첫 주자에 팀빌딩을 한 다음에 각 3주 안에 기획과 설계, 학습 개발을 통해서 12월 1일에 서비스를 오픈하는 걸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제 11월 1일까지 최소 기능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오픈한 게 목표였고요. 그래서 3주라는 기한 안에 학습과 동시에 서비스를 구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전략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전략은 일단 기술 부채를 쌓으면서 최소 기능을 빠르게 구현하는 거였습니다. 기술을 학습을 하는데 일단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일단 사용해서 돌아만 가게 만들자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기간이 촉박했고, 또 저희 메인 과제는
이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너서클 과제였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전략을 취했고, 두 번째 전략은 이너서클 마지막 과제인 트랜센던스와 동일한 기술 스택을 사용하기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위에 이제 도움을 구하실 분들이 많으니까 문제가 이제 무조건 생길 텐데, 그때 도움을 받고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제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나더라도 이제 이번에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나중에라도 도움이 되고자 해서 동일한 기술 스택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주차에는 이제 기획과 설계가 진행되는데요. 처음에는 최소 기능을 정했습니다. 유저는 정말 로그인 회원가입하고 출석 체크와 개근 확인하는 정도고, 이제 어드민 페이지에서는 이제 오늘 단어 설정이랑 개근자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까지 최소 기능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UI와 API를 설계하는 단계인데요. 현재 저희 사이트의 사용자 페이지 UI는 이건데, 여기서 저희 최초의 사용자 페이지 UI를 공개하겠습니다. 저희 디자이너 구합니다. 네. 다행히 저희는 그건 안 사용하고 피그마를 이용해서 더 예쁘게 UI를 만들고, 이제 오른쪽에 그거를 바탕으로 필요한 API 명세를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페이지랑 관리자 페이지 둘 다 이제 피그마를 이용해서 UI와 API 명세를 작성했고, 그 다음에 그 API 명세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획과 설계가 끝났고, 그 다음 2주차에는 필요한 기술을 학습했습니다. 이제 프론트 리액트랑 이제 백엔드 네스트.js, 그리고 인프라에는 AWS를 학습했고, 이제 그 다음 바로 3주차로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 개발 초기에는 정말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개발하는 걸 팀 규칙으로 정했는데요. 하필 그 공사로 인해서 그 호픈 회의 테이블에서 진행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지하 1층으로 내려와서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개발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촉박해서 관리자 페이지는 우선 최소 기능에서 제어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관리자 페이지가 그 사용자 페이지보다 더 구현할 게 많았고, 또 관리자 페이지가 없어도 일단 초반에는 단기적으로 그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페이지에서 달력도 일단은 제외를 했는데요. 일단은 저것도 최소 기능에는 필요하지 않았고, 정말 출석 체크와 개근 상태 확인만 가능하면은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기능을 사용자 페이지에 출석 체크랑 이제 개근 유무만 확인하는 정도로 범위를 좁히게 됩니다. 그렇게 기능 범위를 좁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수많은 에러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는데요. 특히 여기서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네스트.j에서 그 타입 ORM을 사용하면은 데이터베이스의 컬럼을 자동적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런데 동일한 이름으로 그 스네이크 케이스랑 카멜 케이스로 똑같은 컬럼이 생성되는 이슈도 이제 겪었고, 그 다음 저희가 프론트랑 백엔드가 통신할 때 이제 코러스 에러라든지, 또 저희가 HTTPS 통신을 하기 위해서 그 SSL을 적용했을 때도 에러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특히 HTTPS 적용하고 그 API 통신하는 경우에서 정말 힘들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정말 통신하는 부분에서 이 세 가지 분야가 다 엮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가 원인인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12월 1일에 출시한다는 목표 달성에 실패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이제 지하 1층에서 열심히 삽질을 했지만 결국은 API 통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날이 지나고 저희 처음 사용하는 기술 스택으로 짧은 기간 안에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은 무리한 계획이라고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표를 재설정하게 되는데요. 이제 12월 둘째 주에 베타 테스트 오픈하는 걸로 목표를 재설정했습니다. 다행히 그 기존의 목표 당일에 수송님이 HTTPS 통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AWS의 그
어, 구조를 바꿔서 해결할 수 있었는데 뒤에 인프라 파트에서 수석님이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렇게 HTTPS 통신 문제 해결 이후에는 이제 프론트와 백엔드에서 이제 API 기능 확인 점검이랑 또 배포 환경 점검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12월 둘째 주까지 그 기능 점검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능 점검을 다 하고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인 베타 테스트를 이제 오픈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8시 30분에 버튼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지를 올리기 직전에 바로 중단하고 원인을 파악했는데요. 결과는 그 백엔드가 올라가 있는 EC2의 타임존이 KST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베타 테스트 오픈 전에 EC2를 껐다가 켰는데요. 이제 끄고 다시 키면은 타임존이 초기화되는 이슈를 이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타임존 세팅하고 다음날 그 8시 30분에 버튼이 활성화되는 걸 확인하고 이제 공지를 올렸는데요. 이제 실제 제 눈앞에서 사람들이 회원가입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제 회원가입이 안 된다는 이슈를 듣고 이제 황급하게 공지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회원가입 안 된 원인을 알아봤는데요. 그 저희가 회원가입할 때 포리투 로그인을 통해서 그 사용자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API를 사용하기 위한 시크릿 기한이 만료가 돼서 토큰을 받아오지 못해서 그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모닝글로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 서비스의 로직을 또 봐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이제 그분이 저희 API에서 그 JWT라고 그 사용자의 인증을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취약점이 발견된 부분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백엔드 쪽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그렇게 저희 원인과 문제들을 그 12월 6일 하루 동안 해결하고 다음날 모닝글로리에서 저희 기능 그 베타 테스트를 안내드리고 그분들이 회원가입과 추적 체크가 되는 걸 확인하고 그때부터 이제 베타 테스트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12월 3주 동안 베타 테스트를 진행해서 그때 12월에는 이제 참석자분이 40명 정도 계시고 이제 개근자분이 10명 정도 같이 베타 테스트에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 베타 테스트 기간 동안에 저희 그 베타 테스트 모니터링 하면서 기능을 다듬고 이제 부족한 기능들을 계속 구현을 했고 관리자 페이지도 최소 기능에는 구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관리자 페이지도 추가적으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런 기능들이 다 만들어지고 이번 연도 1월부터 정식적으로 이 서비스를 모닝글로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이제 기획부터 이제 운영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이유로 한번 3가지 정도 생각해 봤는데요. 구성원들이 각자 다 자기 일처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기획부터 개발까지 모든 과정에 자신의 의견을 내서 참여를 하니까 다 이게 자기 일이라 생각해서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두 번째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초반에 목표 달성을 실패했는데도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대체 시스템이 있어서 그 리스크가 큰 리스크가 없었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도 그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저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주변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면은 이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알 수가 있고 이제 그 해결 실마리를 가지고 금방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그 포리투 목을 개발 과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저 다음으로는 그 인프라 쪽을 설명해 주실 수석님이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송입니다. 저번에 수요지식회 박람회 끝나고 또 다시 여기 서게 되니까 또 영광이네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 팀이 전체로 로컬에서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제일 속도가 빨랐던 것 같아요. 이제 서로 로컬에서 로컬 IP 찍어놓고 테스트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42 API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컴퓨터랑 통신을 해야 되고 결국 이제 멀리에 있는 WAN을 써야 되고 이렇게 멀리 있는 네트워크가 계속 이야기할 필요가 생기면서 계속 복잡도가 늘어나고 문제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는 사실 프론트 개발만 리액트만 하러 들어갔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하루 종일 AWS 책을 잡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배포를 하면서 지금처럼 안정적인 배포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삽질을 했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이 총 3가지가 있죠. 저 위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저건 치워버리고 KT는 안 쓰니까. 그래서 3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3가지 중에 무엇을 쓸까 생각했어요. 이 3가지 기준은 이제 우리가 코인으로, 그러니까 월렛으로 살 수 있는 그 크레딧의 기준입니다. 원래 GCP가 있긴 한데 GCP는 저희가 42에서 제공해주진 않죠. 근데 저는 이 중에서 이제 당연히 AWS를 선택했습니다. AWS 선택한 이유는 일단 가장 점유율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안정된 API를 많이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만 원이라는 크레딧, 이거는 뭐 3가지 다 적용되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자가 워낙 많으니까 레퍼런스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읽을 책이나 자료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AWS 선택을 해서 이걸로 배포를 해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AWS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AWS가 너무 많아요. 이거 오래되고 1등이다 보니까 뭔 놈의 서비스가 이렇게 많은지 뭐 이름도 시작해서 코드 커밋, 뭐 코드 트레이, IAM, 디렉터리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너무 보다가 다행히도 제가 대학 다닐 때 AWS를 안 써본 건 아니었거든요. 그때 뭘 썼었냐? EC2를 썼었어요. Elastic Compute Cloud라고 해가지고 EC2가 이제 우리 그러니까 우분투나 이런 리눅스 같은 걸 올려서 대신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근본이어서 일단 이걸 써야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또 알아보다 보니까 그 AWS는 또 서비스 개수가 200개가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일단 근본인 친구를 시작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EC2 하나 근본을 올려서 로컬 때처럼 돌려봐야겠다. 로컬 때처럼 그 안에다가 이 2가지 서비스를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제대로 작동을 하겠지? 우리가 프론트를 배포를 해야 되는 것들은 엔진엑스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API로 배포를 해야 되는 거는 Nest.js로 해야겠다. TS인데 근데 JS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치 리퀘스트가 프론트로 가는 거는 엔진엑스로 가고 API로 가는 건 Nest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 까고 보니까 이렇게 가더라고요. 모두가 엔진엑스가 다 잡아먹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API로 요청이 가지를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프록시에 써서 해야 되나? 프록시 여러 가지 방법을 해결을 하려고 했고 어떻게 되는 것들은 있었는데 또 안정성이 별로 높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 친구들을 찢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 EC2를 쓰자. 하나당 비용이 가장 작은 걸로 하면은 한 달에 한 15,000원에서 10,000원 정도의 비용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크레딧 100만 원이 있다 보니까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개로 쪼개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2개를 쪼갰더니 당연히 이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면 안 되는 말을 해버렸죠. 이제 해치운 줄 알았습니다. 해치운 줄 알고 딱 보니까 이번엔 SSL 문제가 발생을 하네요. 왜 그랬냐면 저 2개로 쪼개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연결하는 도메인들 이런 것들도 처리를 해줘야 되고 안에 있는 크레딧들 여러 가지 온갖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하려고 공부를 하다가 작년 수요지식회 박람회에서 브라우저 관련으로 발표까지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했냐? AWS에서 저희는 도메인을 썼습니다. AWS는 약 $12 정도의 .com 도메인을 1년 동안 등록해줘요. 그러면 등록을 했으니까 걔네들이 ACM이라는 아마존 서티피케이션 매니지먼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SSL 등록을 위한 키를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SSL 처리하려고 키를 달려고 딱 하니까 ACM으로 만든 인증서는 아마존 서비스를 써야만 쓸 수가 있다고 하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냥 공짜로 쓸 수 있는 오픈소스 이런 것들은 저 키가 필요한데 저것들을 쓰려면은 결국 또 AWS 서비스를 써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지만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 아마존을 쓰기로 했습니다. 아마존은 엘라스틱 로드 밸런스를 줘요. 이 로드 밸런스를 붙이면
그 API 쪽으로 요청을 가야 되는 것들을 분배해주기도 하고 HTTPS 문제도 한 방에 해결해줍니다. 물론 비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얘네가 쓰라니까 쓰자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이렇게 붙였습니다. 붙이는 김에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가 제공하는 기능을 몇 가지 더 사용해서 만약 우리 서버가 불이의 문제로 꺼지거나 했을 때 다른 예배 서버들이 바로 작동할 수 있는 조치까지 해줬습니다. 어차피 돈 쓰는 거 기능까지 다 빨아먹자라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저희의 일단 기능은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프론트 배포는 다음에 설명드릴 거고 중간에 라우트 53으로 들어가서 HTTPS로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까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로드 밸런서는 그 뒤에 있는 EC2에 HTTP로 통신하는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포트 같은 것들을 다 설정해 줬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남았던 그 프론트는 어떻게 배포를 했을까? 계속 AWS 공부하다 보니까 꼭 EC2로 프론트를 배포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 이 엔진X 참 좋았지만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보내주고 자, 아마존 S3라는 친구를 가져왔어요. 아마존 S3는 무제한 스토리지입니다. 거기 안에 특정 내가 원하는 걸 넣어 놓으면은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어요. 용량도 무제한입니다. 엄청 좋아요.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저렴합니다. 하루에 10원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우리 서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봤는데 저번 달 기준으로 0.18달러 정도가 나가는 걸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S3면 다 해결이 될까요? 근데 S3가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얘는 HTTP 1개 국어입니다. HTTPS를 할 줄 몰라요. 약간 절망했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AWS에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고 고민하고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자,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캐시 서버가 있습니다. 이 캐시 서버를 쓰면은 이 아마존 S3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 캐시 서버에 넣어줍니다. 아마존은 엣지 플레이스라는 데가 있는데요. 엣지 게이트인가? 엣지 그거 있는데 전 세계 어디에나 그 가장 들어가는 입구 네트워크 입구에 캐시 서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다 배포를 해줘요. 그래서 내가 S3에 있는 내용을 이 클라우드 프론트에 던져놓으면 전 세계 어디에 가도 똑같은 속도로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으니 돈도 있으니까 써봐야겠다라고 해서 결국 저희도 클라우드 프론트를 채택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프라 배포가 맞췄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일단 안정성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서버가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 이런 걸 기반으로 이런 아키텍처를 구성을 했고요. 저희 서버는 그래서 디도스를 공격을 하시면은 서버가 늘어나긴 해서 돈은 많이 늘어나지만 터지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IP 초당 몇 번 이상 하면 끊어버리는 것도 해놨으니까 네, 저희 목을 다시는 쓸 수 없습니다. 제가 풀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모두 다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이러면 또 해결이 됐을까? 근데 해결이 안 됐네요. 자, 이제 42 API 감자 서버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건 저희의 서비스고요. 근데 저희 API 서버들이 이 감자 서버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아까 저희가 첫날에 갑자기 키 깜빡여서 실패했다고 했던 그 내용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42 API를 사용을 하려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UID와 시크릿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UID는 안 바뀌는데 시크릿 키는 20일마다 한 번씩 바뀌어요.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대부분의 우리 42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은 이거를 직접 그 배포자가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거에 또 EMB 파일이고 또 시크릿이다 보니까 자동화하기가 많이 까다로워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서 이 시크릿을 가져오는 것조차도 많이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든 자동화를 해야 제가 쉴 수 있으니까 일단 저는 자동화는 해놨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 셀레니움으로 매일 아침 6시마다 API에 들어가서 셀레니움이니까 제가 들어가는 거와 동일하게 동작을 하겠죠. 크롬 브라우저로 들어가서 갱신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만약 갱신이 필요하면은 그 특정 서버에 있는 EMB 파일을 바꿔줍니다. EMB 파일을 바꾸고 그걸로 리빌드를 해서 서버를 다시 배포하는 방식으로 쉘 스크립트를 짜서 배포를 환경을 유지시켜 놨어요. 이렇게 좀 눈치껏 자동화를 시켜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프라라는 게 신경 쓸 게 정말로 많더라고요. 그냥 런 빌드, npm 런 빌드만 한다고 그냥 서비스가 제대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그 밑바탕에 네트워크부터 OS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까지 다 신경 써줘야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걸 이번에 좀 많이 알았습니다. 이거는 저희 다른 서비스들을 위해서 나중에 정리되는 대로 한번 배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인프라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에서 어떤 것들을 많이 깨달았느냐? 첫 번째로는 일단 인프라는 공부하기가 되게 용이합니다. 무슨 용이하냐면 특히 42 카드시면 많이 용이하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200 월렛을 주면 100만 원짜리 크레딧을 주잖아요. AWS를 공부할 때 가장 심리적 부담감이 되는 게 비용입니다. 어떤 거 잘못 눌렀다가 100만 원, 200만 원 날리는 사례들 많이 보잖아요. 뭐 커뮤니티 같은 데서 주변에 지인으로부터 많이 듣고. 근데 이 100만 원 크레딧을 받으면 저만의 그 100만 원만 쓸 수 있는 서브 계정을 하나 받아요. 날려봤자 200 월렛이라는 거죠. 그것도 100만 원이다 보니까 모든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도메인도 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리고 또 교범은 다 제공이 되어 있어요. 어색한 한국어가 있긴 하지만 일단 영어로는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AWS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어떤 것이 좋은 아키텍처인지에 대해서 잘 써져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참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마지막은 섭질입니다. 크레딧에 기대어서 최대한 많은 걸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번 기회에 한 30개 이상의 서비스를 다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해볼 때마다 아 이게 이래서 만들었구나,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이래서 필요해서 이렇게 만들었구나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삽질이 최고의 공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AWS는 6가지 6대 원칙이 있습니다. 들어가보면은 운영 우수성, 보안성, 안정성, 성능 효율성, 비용 최적화,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계속 유의하면서 짜다 보니까 아키텍처가 계속 바뀌어요. 저희도 오늘 설명드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이 많이 있었는데 그 계속 어떤 것들이 6가지 원칙에 제일 잘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계속 만들어 나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클라우드 프론트가 전 세계 어디서든 동일하게 동작하는 동일한 속도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캐시 서버를 한국으로만 제한 걸어서 비용을 아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비용 최적화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게 되었어요. 근데 물론 이 드래곤볼을 동시에 다 모으는 건 안 되겠죠. 제가 생각했을 땐 좀 편하게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더닝크루거 이펙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도 자신감이 높아졌다가 이제 자신감 박았다가 이제 쭉 가는데 제 생각에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 위에 딱 아는 건 별로 없지만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AWS 처음 시작하실 때 한번 물어보시면은 어떻게 입문하는지는 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저희 아키텍처 설명이었고 저희 그 다음에 조금 더 해서 저희가 어떻게 개발을 했는지 개발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itHub 많이 친숙하잖아요, 저희한테는. 근데 여기에서 솔직히 말하면 위에는 잘 아는데 아래는 잘 아시나요? 그 git add commit push origin master 클론 우리가 맨날 과제 때문에 쓰는데 그 아래 뭐 log status merge stash checkout reset branch initiate는 많이 쓰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혼자 프로젝트 하면서 쓸 일이 잘 없어요. 뭐 브랜치 정도는 쓸 수 있겠습니다. 근데 브랜치를 며칠에 한 번씩 멀지 해야 되는지 혹은 멀지 할 때 어떤 게 중요한지 피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시는 분이 잘 없잖아요. 이게 몇몇 팀 과제를 하면서 시도해 볼 수 있긴 하지만 이너서클 과제를 하다 보면은 이제 빨리 깨는 게 좀 목표인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가 좀 힘듭니다. 저희도 똑같았어요. 저희도 여기니까 이 협업할 때 중요한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채로 처음에 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라이브 코딩을 했어요. 라이브 코딩이라고 VS 코드에서 제공해주는 플러그인인데 한 컴퓨터를 서버로 두고 다른 컴퓨터와 클라이언트로서 접속해서 그 컴퓨터에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터미널도 공유하고요. 동시에 한 프로그램에서 타자를 2명이 동시에 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좀 좋았어요. 내가 치는 거 옆에서 바로 보이고 서로 같은 코드를 보면서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들은 이제 어떤 특정 컴포넌트를 내가 수정하는데 팀원도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메인 로직을 내가 테스트해야 되는데 수정하고 있어가지고 테스트를 못 해본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계속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히드라처럼 이렇게 머리가 2개다 보니까 이게 몸이 하나라서 잘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 이 친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가 좋은가를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일단 GitHub가 제공해주는 수많은 기능들 중에 GitHub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나누고 배포하고 담당을 나눌 때 아주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 GitHub 프로젝트는 서로 피어를 해줄 수도 있고 이슈로 등록해서 뭐가 우선인지를 빨리빨리 한눈에 인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슈로 등록을 하면은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누가 지금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지까지 한 번에 설정이 가능하다 보니까 협업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세련된 것보다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라이브 코딩은 바로 옆에 오프라인에 붙어 있을 때는 좀 그래도 쓸만했었는데 조금만 멀어져도 바로 쓸 수가 없는 방법이었지만 이 GitHub, 브랜치, 프로젝트, 이슈 이런 깔끔한 방식으로 일을 나누고 일을 하나하나씩 하고 얼마나 해왔는지 볼 수 있는 방식이 정말 세련된 방식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GitHub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협업 프로젝트를 하실 때 이런 협업을 위한 도구를 배우는 것에 아까워하지 마세요. Git을 잘 쓰는 방법을 배우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차피 협업을 하기 위해선 프로그램을 혼자 만들 수 없잖아요. 결국 협업해야 되는데 협업을 위해서는 Git이 필요합니다. Git이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가장 진일보한 협업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할 거 함께 배워서 좀 잘 해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담당 준하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론트엔드 담당을 맡은 준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프론트엔드를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특히 리액트라는 걸 처음 써봤어요. 자바스크립트는 뭐 그냥 기초적인 언어 정도는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리액트를 어떻게 해서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조금 지식 전달, 그러니까 정보 공유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번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목표를 설정했던 게 시간은 없고 만들어야 될 건 많으니까 남들이 잘 만들어 놓은 거 가져다 쓰자라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오픈소스를 잘 활용하는 것도 개발자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내부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바퀴를 재발명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제 빠르게 구현하는 거를 일단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디자인이랑 UI 디자인이랑 페이지 구현들을 이제 담당을 했고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어떤 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잘 있어 보이게 잘 만들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공략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본 과정에서 libft라는 과제를 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libft 과제에서 만든 함수들을 다시 그 뒤에서 또 사용을 하는 이유가 다시 또 만들지 말고 있는 거 잘 가져다 써라 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적용을 시켰고요.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재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만드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디자인도 이제 저희 같이 작은 프로젝트면 모르겠는데 점점 이제 회사 수준의 정도가 되면은 뭐 폰트를 뭘로 바꿔주세요. 아니면 어디는 그 폰트 사이즈를 몇으로 바꿔주세요 하면은 한 번에 고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다 정의를 내려놓고 약속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것만 딱 수정을 하면은 디자인이 한 번에 싹 바뀌는 거죠.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저희는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래야 이제 작업 속도도 빨라지고 일관된 디자인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걸 먼저 만들었거든요. 디자인 시스템이 뭐 별건 아니고 뭐 색상, 글꼴, 아니면 글꼴 크기, 아니면 레이아웃 등에 대한 그런 UI 컴포넌트를 이제 규칙을 만드는 걸 이제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디자인 시스템을 제가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디자인 전공도 아니고 뭐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져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에다가 이제 뭐 저희는 이제 피그마라는 툴을 사용을 해서 디자인을 했는데요. 이제 피그마 디자인 시스템 템플릿이라고 이제 검색만 하면은 잘 만들어진 디자인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화면은 이제 색상을 정의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색상을 이 프로젝트에서는 쓸 거고 그런 것들 다 정의를 합니다. 제가 이제 화면이 부족해가지고 다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뭐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다 정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공식 커뮤니티에서 배포되었기 때문에 저작권 없이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
그 덕분에 빠르게 UI 디자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디자인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팀원들과 화면을 보면서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만들었던 디자인에서 좀 많이 손을 많이 봐가지고 조금 그나마 있어 보이게끔 만들었고요. 자, 이제 디자인을 마쳤는데 이제 화면으로 구현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CSS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요. 뭐 하나 고치면은 뭐 다른 게 또 안 되고, 뭐 폰트가 막 1픽셀 올라가고 이런 짜잘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퍼블리싱 과정을 거칠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길을 많이 받았어요. 생각보다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Material UI, 그러니까 줄여서 이제 MUI라는 걸 이제 활용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되게 익숙하실 텐데 이게 구글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좋은 효과들도 다 쓸 수가 있고, 다양한 기능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UI가 되게 좋은 게 GitHub에 예제 코드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CSS에 대한 지식이 전문적으로는 있진 않은데 그냥 코드 거의 복붙을 해서 가져다 썼습니다. 레이아웃 정도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그 기능 같은 건 이제 제가 직접 다 코드로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MUI를 쓰니까 이렇게 좀 있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화면도 좀 구글 로그인 화면처럼 좀 만들고, 이제 관리자 페이지도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려면은 한 달이라는 기간 안에는 못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라이브러리를 잘 활용해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진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커스텀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저희가 관리자 페이지에서 필요했던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개근자, 그러니까 월마다 이제 개근자 목록을 뽑아가지고 보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려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CSV 파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해서 보니까 코드가 막 한 20줄, 30줄 이렇게 넘어가요. 직접 구현을 하려면. 근데 혹시나 해서 찾아봤거든요. MUI 그 공식 문서 찾아가가지고 이런 기능이 있나? 보니까 진짜 있어요. 단지 코드 몇 줄만 복사해서 넣으면은 이 기능이 완성이 돼가지고 오른쪽처럼 CSV 파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거의 노력을 들이지 않고 제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얘기를 할 거는 이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프론트엔드 측에서는 뭐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부분, 그런 생태계다 보니까 뭐 언제는 뭐 Vue.js가 1등이다가 뭐 지금 이제 리액트가 거의 우세한 상황으로 이제 기울고 있는데, 아까 엠고님이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최대한 구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일단은 모르겠고 그냥 리액트 쓰자. 근데 지금 저한테 이제 리액트 장단점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배우고 일단 기술 부채 빨리 쌓아놓고 기능 구현한 다음에 나중에 해결을 하자라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기술 부채들을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목요 특강 같은 걸 이제 들어보면은 그 배포 자동화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GitHub Actions. 지금 이제 멘토링이 이제 사라져서 이제 목요 특강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적용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프론트엔드 코드를 다 짜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과제를 할 때도 메이크 파일을 해가지고 최종 실행 파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프론트 페이지도 이제 코드들을 여러 개를 만든 거를 가지고 하나로 합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빌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빌드를 해가지고 이제 AWS 서버에다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제 내가 만든 페이지에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배포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거를 제 노트북에서 빌드하고 배포까지 하는 거랑 깃허브에다가 그냥 기푸시만 해도 알아서 빌드해서 배포까지 해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은 직접 로컬 환경에서 이제 빌드하고 배포를 하려면은 npm 빌드라는 명령어를 치고 한 1분 정도 더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AWS 그 배포 관련된 명령어를 또 입력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배포가 되는 것까지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 한 번 할 때는 상관없는데 이게 프로젝트가 계속 수정사항이 계속 늘어나고 변경사항도 늘어나다 보니까
배포가 자주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쉘 스크립트로 작성해서 배포해도 되겠지만 그러기엔 또 사실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git 푸시만 해도 알아서 빌드부터 배포까지 되게 만들어 보자 해서 저는 왼쪽에 보이는 git 푸시 뭐 오리진 디플로이만 눌러도 알아서 GitHub에서 이제 npm 빌드 그다음에 AWS 배포까지 다 하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GitHub 액션에서 이제 가능하게 했는데 GitHub 액션은 제가 뭐 잘 알아서 쓴 건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 검색한 것도 있더라고요. 잘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필요한 것들만 이제 쏙쏙 골라서 이제 기능만 구현을 해가지고 이제 배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GitHub 액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GitHub에 이제 가상 머신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npm 빌드를 알아서 해가지고 실행 파일을 만들고 거기서 AWS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공짜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라서 뭐 얼마든지 몇 번을 빌드하고 배포를 해도 비용이 나가지도 않고 무료로 할 수가 있어서 시간도 줄일 수 있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겉보기에는 되게 출석 체크 서비스가 간단해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또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회원가입 부분이었는데 이제 저희 포리투 그 소속이라는 걸 인증을 하기 위해서 오어스라는 것을 활용을 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 오픈 프로젝트들, 그러니까 뭐 캡이나 아니면 뭐 다른 뭐 4GG 같은 그런 서비스들을 보면은 이제 42 인증만 거치면 바로 로그인이 되는 그런 서비스들인데 그 서비스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 서버가 다운이 되면은 로그인을 못 해요. 그러면은 전부 다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개인 정보들을 다 우리가 다 받아서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그걸 우리가 인증을 해주면은 해결이 되는 걸 알긴 하는데 그걸 또 구현을 하려면은 생각보다 고려해야 될 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 구현을 할 때 생각보다 고려해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성장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팀원들과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제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문서화랑 협업 도구를 잘 쓰는 건데 아까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GitHub 굉장히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백엔드랑 통신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어떤 API를 어떤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넘겨줘야 제가 어떤 반응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정의해 놓은 그런 문서화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르면 물어봐라입니다. 이거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누군가는 옆에 있는 누군가는 반드시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CORS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한창 이제 헤매고 있었는데 아무한테 이제 가서 여쭤보니까 코드 한 줄만 바꾸니까 그게 바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인터넷에는 절대 안 나와 있던 정보여가지고 그래서 이미 과제를 뭐 트랜센던스 과제를 하셨거나 아니면 서비스 개발을 하셨던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가서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특이한 개발 방법론을 도입을 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JDD라고 그 주둥아리 주도 개발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 탓해서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프론트엔드니까 백엔드에서 뭔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건 무조건 백엔드 잘못이다. 이거는 프론트가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남 탓을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프론트엔드에서 뭐 할 수 있는 변명들이 굉장히 많죠. 뭐 디자인이 이상하다고 하면 원래 그런 거다. 원래 의도된 거다. 그리고 뭐 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 하면 이건 버그가 아니고 숨겨진 이스터에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물론 이거는 다 농담이고요. 저희가 이제 말은 이렇게 해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프론트백 할 거 없이 다 같이 달려들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리고 해결한 방법을 그 백엔드 프론트 상관없이 다 같이 공유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서 문제가 생긴지 서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그 개발할 때도 이제 실수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어디서 문제가 나는지 다 이제 아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든든하고 이제 실력 있는 동료들 덕분에 지금까지 재미있게 개발할 수 있었고, 이제 제 차례는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돼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넘어가면은 그 웬만하면은 그 백엔드 잘못이 많긴 하더라고요. 프론트보다는. 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하실 때
프론트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백엔드 책임을 많이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마무리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자, 됐어요. 네, 사이 모글 프로젝트에서 백엔드를 맡은 민숙한이라고 합니다. 저희 일단 백엔드 팀은 기플로우를 이용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협업을 하다 보면 같은 코드를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하게 되는데 작업 방식을 미리 맞추지 않으면 이제 되게 프로젝트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저희 백엔드 팀은 어떻게 관리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메인 브랜치라는 게 있는데 이 메인 브랜치는 이제 실제 배포되는 코드들만 항상 모여 있게 돼 있어요. 기능을 개발할 때는 디벨롭 브랜치로 빼서 디벨롭 브랜치에서 어떤 기능을 개발할지 피처 브랜치로 다시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디벨롭 브랜치로 합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안 하다 보니까 일단은 서로 코드를 건드는 일이 많이 없게 돼요. 실제로 같은 파일에서 작업을 많이 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머지할 때 컴플리트가 무조건 나거든요.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줄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벨롭에서 기능이 완성돼 있을 때 메인으로 머지해서 그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릴리즈 브랜치라는 데서 테스트를 다 완료하게 돼요. 하지만 저희 목을 백엔드 코드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기능을 갖고 있진 않아서 디벨롭 브랜치에서 그냥 간단하게 로컬 테스트만 해서 메인으로 머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핫픽스 브랜치는 이제 진짜 심각한 문제들이 서비스 중에 발생했을 때 이거를 디벨롭으로 빼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브랜치를 파서 픽스하고 다시 서비스 할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브랜치를 만들 때는 하루 이틀 안에 다시 이걸로 네. 하루 이틀 안에 병합할 수 있는 양을 작업할 수 있는 만큼의 브랜치를 파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머지를 안 하고 놔두게 되면 나중에 일주일 후에 머지할 때 분명히 터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멘토님이 추천해 주신 얘기예요. 하루 이틀 안에 최대한 병합할 수 있는 양만 가지고 나오라고. 그리고 저렇게 브랜치를 파서 머지를 하기 전에 플리퀘스트라는 작업을 하게 돼요. 이제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제가 코드를 짰지만 이제 다른 백엔드 팀원이 내가 어떤 코드를 짰는지 확인할 수 있게 그리고 승인을 받아야 메인으로 머지할 수 있게 해서 보면 저는 항상 플리캐스트를 올리고 승인 요청을 하는 거죠. 한번 봐달라고. 근데 이게 사이에 동료 평가랑 비슷해요. 혹시 엠고님한테 평가 받아보신 분 있나요? 굉장히 빡셉니다. 엠고님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함수 이름 때문에 3번을 바꾸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팀원들이 다 짚어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코드를 짜서 확인 못한 부분들도 팀원들이 한 번 더 짚어줄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조금 이상하다,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훨씬 버그가 덜 나는 것 같아요, 코드에서. 그리고 서비스를 모듈화해서 내가 지금 찾는 코드를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저희는 크게 유저 회원가입이랑 유저 정보를 담당하는 모듈이랑 출석 체크를 담당하는 모듈, 그리고 오퍼레이터들의 기능을 담고 있는 모듈, 그리고 어드민 페이지에서 통계를 보여주는 모듈을 따로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그 백엔드 다른 팀원이 코드를 찾고 싶을 때
내가 찾고 싶은 코드는 출석 체크에 대한 기능이다 하면 그 어텐던스라는 그 모듈에 들어가서 찾으면 바로 찾을 수 있게 이렇게 모듈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 뭐 보여드리기 전에 이제 저희 실제 DB 매니저 서비스 기능들인데 진짜 함수 개수를 세어봤는데 한 65개 정도 있더라고요. 이제 작업을 하기 전에 이 함수들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다 읽어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함수 이름을 최대한 명시적으로 지어줘서 함수 이름이랑 받는 인자만 보고도 얘가 어떤 거를 반환해주는 함수인지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monthInfo라는 데이터 정보를 반환해주는 getter 함수인데 뭐 데이인포를 기준으로 반환해주고 그냥 이번 달을 기준으로 반환해주고 아니면 다른 monthly user라는 그 관계형 테이블을 가지고 반환해주는 함수가 3개 있는데 이제 그냥 이름만 보고도 바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잘못된 모듈화이시죠. 저희 그 코드 특성상 여기 있는 모든 모듈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때 DB 매니저를 거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DB 매니저의 의존성이 좀 많이 높아져서 저기에 코드가 모이게 됐는데 저 부분은 나중에 리팩토링을 해야 됩니다. 사실 너무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나서 로그를 이용해서 기록을 남기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백엔드 서버가 되게 약해요. 제가 약하게 짜진 않았지만 되게 약하더라고요. 툭 하면 터지고 뭐가 계속 잘못되는데 이제 서버 자체는 백그라운드에서 돌고 있는 백그라운드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항상 서버를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별로 이렇게 계속 로그를 찍어 놓고 어떤 유저가 지금 우리 서버에 무슨 짓을 하는지 괜히 새로 고침을 한 100번씩 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저희는 매달이랑 하루에도 크론이 3개씩 돌아요. 그 크론 탭이 잘 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그를 계속 찍어 놓는 게 중요해요. 근데 로그를 찍을 때 개발 단계하고 서비스 단계에서 또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개발 단계에선 이렇게 다 찍지만 이제 엄청 큰 서비스에는 로그가 너무 많이 찍히면 그것도 이제 용량 낭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찍지는 않지만 개발 단계에서는 모든 로그를 찍어 놓고 디버깅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백엔드 코드를 짜면서 제일 궁금했던 점이 어디까지 예외 처리를 해야 될지 되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실제로 프론트랑만 그냥 정상적으로 소통한다고 하면 예외 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데 저희가 걱정했던 거는 유저가 API를 직접 조작해서 날리게 되는 부분들이 제일 걱정됐어요. 포스트맨으로 그냥 토큰만 넣어주면 바로바로 API 전송이 되니까 이제 1월 30일이 아니라 1월 뭐 256일 이런 정보를 날렸을 때 저희는 받았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예외 처리가 어디까지 진행돼야 되는지 되게 애매했는데 가능하면 모든 걸 다 처리하는 게 좋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처음에 오픈한 날에 정불님이 혼자 회원가입을 본인 아이디로 5개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API를 막 날리면서 저희 서버를 아주 개박살을 내놨는데 이게 제가 JWT 토큰을 이용해서 어떤 유저가 API를 날렸는지 식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입장권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JWT의 기능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 안에는 이제 이 페이로드 안에 어떤 유저가 API를 날렸는지 이게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그 토큰을 해석한 거거든요. 안에 인트라 아이디를 담겨 있는데 이 정보를 기준으로 유저를 식별을 했어야 되는데 API에서 날라오는 인트라 아이디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다른 사람 인트라 아이디를 API에 넣어서 통신을 보내면 그 사람이 출석이 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해서 이제 JWT 토큰을 다시 공부해서 제대로 이제 싹 다 고쳤던 것 같아요. 모든 로직들이 다 그런 식으로 잘못 작성돼 있어서 그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42OS를 이용해서 저희는 이제 아까 프론트나 인프라에서 말했던 것처럼 유저들의 정보를 따로따로 저희가 들고 있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인트라 서버가 되게 감자 서버다 보니까
혹시 아침에 모닝글로리 시간에 인트라가 터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유저 정보를 우리가 따로 가지고 있자. 그래서 이때 회원가입 절차가 사용자가 이제 프론트에서 워스로 토큰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 그 토큰을 받아서 코드를 요청을 해요. 그 코드를 받고 프론트는 백엔드에다가 코드를 넘겨주고 백엔드는 그 코드를 가지고 42호스에 토큰을 요청하고 그리고 인증이 됐으면 그 사람 인트라 아이디랑 프로필 사진 URL을 받아서 다시 프론트에 넘겨서 회원가입을 진행을 했거든요. 이 과정이 처음에 설계될 때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그 42호스 과정을 완전히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비밀번호 변경할 때 42호스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프로필을 변경하신 분들은 저희가 따로 변경시켜 드리기 어려우니까 비밀번호를 바꾸면 프로필도 새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는 아까 이제 준한 프론트에서 이제 되게 재미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상당히 팩트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저희가 크론 도는 시간이 새벽 1시예요. 새벽 1시랑 1시 10분인가에 돌 거예요. 저는 그 크론을 확인하기 위해서 새벽 1시에 노트북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 원래 백엔드가 바쁘고요. 그리고 보통 저는 요청을 잘 보내는데 받는 쪽은 이제 프론트이기 때문에 프론트가 못 받아서 항상 서버가 터지고 그리고 서버가 터지는 거는 서버 인프라 잘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딱 2달 정도 프로젝트 진행을 했는데 2달 내내 과제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발표를 끝으로 저는 자유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엠고님이 앞으로 42모글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저희 계획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계획은 이제 그동안 쌓았던 기술 부채를 갚아 나가는 건데요. 이제 그동안 언어랑 프레임워크를 그냥 사용하기만 해서 이번에 이제 보완하면서 더 학습을 더 깊게 하고 또 프로젝트 문서도 진행하고 리팩토링을 해서 유지 보수가 쉽도록 프로젝트 저희 소스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저희 이번에 진행한 프로젝트를 저희만의 것이 아니라 이제 포리트 소울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프로젝트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려면은 기존 개발진이 아니더라도 그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을 낮춰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유지 보수가 편한 그런 코드가 돼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는 포리트 소울의 오픈 소스가 돼서 그 다양한 분들의 이제 아이디어를 저희 이제 코드에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Q&A는 이제 질문은 파트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저희 담당 파트들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Q&A 시간.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가장 먼저. 마이크 오네요. 저도 지금 인증 관련 문제 때문에 골치를 겪고 있는데요. 백엔드 쪽에서 JWT 토큰으로 그 서버가 개박살 난 그 디테일을 좀 듣고 싶거든요. 어떤 이유로 그게 박살이 났었고, 그리고 어떻게 풀어 나갔는지 그걸 좀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API 설계 문제였어요. 이제 특정 유저의 출석 체크를 이제 요청이 왔을 때 저희는 그 API 이제 파라미터로 유저의 아이디를 같이 받아왔거든요. 근데 내 유저 정보는 민숙한인데 제가 이제 수송님의 인트라 아이디를 담아서 API를 보내게 되면 출석 체크는 수송님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토큰 쪽하고 그 파라미터가 일치를 안 하는 상황인가요? 이제는 아예 토큰으로만 확인을 해요. 아. 이제 저희는 로그인을 하는 순간 토큰의 인트라 아이디를 담아놔요. 그러면 그 출석 체크 버튼을 누를 때
그 토큰의 아이디를 가지고 출석 체크를 시켜주는 식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네, 백엔드 쪽 질문이 있는데, 네. 네. 네, 저희가 둘 다 백엔드라, 네. 네, 그 JWT 관련해서 이제 UX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유저들의 UX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인증 관련해서 리플레스 토큰을 따로 관리를 하나요? 네? 네, 그러니까 토큰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액세스 토큰이 있고 리프레시 토큰이 있는데, 리프레시 토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좀 궁금해서, 아니면은 그냥 액세스 토큰이 만료가 되면 다시 인트라로 재로그인을 저희는 해야 되는지. 액세스 토큰이 만료가 되면 다시 로그인을 해야 돼요. 네, 그런 식으로 리프레시 토큰은 따로 안 하고 있어요, 사실. 자, 그 JWT 토큰 관련해서 그렇게 깊게 공부를 하진 않아가지고 그냥 만료 시간이 되면 다시 로그인을 해서 인증 받아야 되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으로는 인프라. 네. 인프라 쪽 관련 질문에서는 지금 현재 모글에서는 지금 한 달 이용자가 얼마나 되나요, 혹시? 한 달 이용자가 적게는 DAU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총? 총에서. 평균적으로는 한 달 평균이 처음에는 막 40, 50에 육박하다가 쭉쭉쭉쭉쭉쭉쭉 들어서 마지막 20 정도가 되기 때문에 35에서 4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혹시 한 달 비용이 얼추 총 저희- 서비스 사용하는 거 다 해서 도메인 비용까지 포함하면 도메인 비용이 한 달에 $1, 그 다음에 EC2 비용이 한 달에 $12로 2개, $25에다가 클라우드 프론트 $13, $38에 그 다음에 로드 밸런스 $12에서 $50 내외로 나오고 있습니다. S3는 $0.02이기 때문에 뺄게요. 그럼 S3를 많이 쓰는 게 좋지 않나요? S3를 말씀드렸듯이 HTTP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HTTP 클라우드 프론트 기능을 이용을 하면은 ACM 아마존 서티피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인증키를 클라우드 프론트에 바로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즉시 HTTPS나 SSL 문제 다 해결해 주고요. 모든 버전에 대해서. 그리고 일단 HTTP로만 통신하는 서비스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프론트에 무조건 붙였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로드 밸런서와 클라우드 프론트를 빼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긴 해요. 그 가격 같은 경우 만약에 그걸 둘 다 뺄 수 있다고 하면은 총 한 달에 비용을 2만 원 내외 쪽으로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정성이나 확장성을 고려를 해서 초반이다 보니까 이렇게 만든 거고, 점점 더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깎아낼 건 깎아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기획 PM 분,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네, 그 처음부터 아예 모르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프레임워크라든지 기술 스택 공부가 부족하신 분들끼리 모여서 만든 서비스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저희도 솔직히 말해서 똑같은 입장인데, 그 PM 입장에서 이제 그 작업 분배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업 분배를 해야 되는 입장이면, 솔직히 말해서 그 어떤 거부터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이제 한마디로 여기 인프라에서 사용했던 로드 밸런싱을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태스크는 저 혼자서 이제 팀원들한테 분배하면은 이제 그 팀원들이 자기라고 생각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할 의욕도 사라지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태스크를 정할 때는 다 같이 회의를 통해서 이제 정하고, 그 다음에 파트를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걸로 분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그 수석님께 그 배포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건데, 네. 배포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이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는 웹 서비스인 건가요? 네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제가 배포라는 거는 그 사용자들한테 프로그램을 이렇게 쓰라고 주는 거를 저는 배포로 이해했는데, 여기는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받을 필요가 없고 그냥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는 것만 배포가 어떤 의미로 쓰는지 궁금. 웹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거를 저는 배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로컬에서 돌리게 되면은 로컬에서 돌리는 거는 불특정 다수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안에 포트 같은 것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배포라고 하면은 제가 그러니까 도메인도 만들고 도메인을 들어오면은 누구나 저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전 배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배포를 한다고 하셔갖고 그럼 배포를 하면 어떤 그러니까 사용자는 그냥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프로그램을 사용자한테 배포를 하는 건 아니죠. 그냥 프로그램은 서버에 있고 사용자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배포라는 말씀은 기술적으로 이용하신 것 같아갖고 뭐 AWS에서 뭐 그게 제가 여기서 썼던 배포의 아마 정의는 클라우드에 올려서 네. 서비스를 돌아가도록 운영하는 거를 배포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제가 네. 이야기를 했고요. 네. 네. 그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저희가 프로그램 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에게 네. 주는 건 아니지만 네. 저희가 이렇게 올려놓음으로써 사람들이 저희의 그 음. 프론트 그 빌드된 파일들을 받고 그걸로 API 통신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네. 전반적인 과정을 네. 저희가 배포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네. 거기 그러니까 개발을 한 상태에서 개발 서버에서 런 서버로 배포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없으시면 더 없으시죠. 그러면 종료하시죠, 행원님. 마이크를. 별건 아니고 그 모글 소스 코드를 오픈 소스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저희 인증이나 이런 정보들은 비공개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따로 서브 모듈이나 뭐 이런 걸 빼가지고 사용하시나요?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스만 이제 오픈 소스로 두고 그 데이터베이스 정보들을 따로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 저희가 아직 고민 중입니다. 여기 저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시크릿 키 같은 경우에는 GitHub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GitHub에 커밋을 하시면은 반영은 돼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로컬 서버 아랫단에 안 보이는 곳에다가 자동으로 갱신되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시크릿 키는 사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도 못 봐요. 저만 볼 수 있습니다. 나만 볼 수 있어요. 네. 자, 더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 한번 하시고, 네, 일로 오세요. 자, 일로 오세요.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 인사하고 끝내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